안녕하세요. 네, 홍성규의 진보TV 주간 뉴스 브리핑 세상을 보는 눈 12월 넷째 주. 와, 벌써 12월 넷째 주예요. 제가 지난주에 연말이 되니까 엄청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도 그랬어요.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더 빨리 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빨리 가는 시간 속에서도 기사들은 쉴 새 없이 쏟아지더라고요. 2021년 마지막 방송에서도 변함없이 5개의 소식을 엄선했습니다. 지금 민주노총은 촛불혁명 이후에 조합원이 많이 늘어서 110만 명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조합원을 가지고 있는 산별이 바로 금속노조거든요. 저도 금속노조 조합원입니다. 이 금속노조에서 7년 만에 모범 단협을 개정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모범 단협안은 신규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회사와 단체 협약을 할 때 기본 표준 규약으로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7년 만에 모범 단협안을 개정을 한 주요 내용이 사실은 눈길을 끌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지난 21일 날 공식적으로 시대 변화를 반영해서 개정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노동조합 안에 단체협약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서 초안을 만들고 논의를 거쳐서 공식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이번에 나왔던 거는요, 잘 들어보세요. 대한민국에서는 법적으로는 이 동성가족이 인정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동성가족도 특별 경조 휴가나 돌봄 휴가를 차별받지 않고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가족과 배우자의 개념을 넓혔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일단 개정된 모범 단협안에 따르면 배우자는 법률상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및 동거인을 지칭하고 있는데요. 가족의 정의도 법률상에 혼인으로 성립된 가족 외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고려해서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가족 형태로 인해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단체 협약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남성 노동자의 경우에는 육아활동 참여를 사업주가 보장하도록 또 하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면 과거에는 2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 조합원에 한정돼서 적용됐던 게 바로 수유시간 보장 조항이었어요. 이 조항을 남성 조합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남성 노동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은 아직 차별금지법이 제정돼 있지 않은 조건에서 노동조합 단위의 모범 단협안에 이 성소수자 권리보장이 포함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 그래요. 사실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민주노총 안에도 일하는 당연히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민주노총은 지난 201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년 전부터 사무총국의 처우규칙 안에서 동성 배우자를 둔 사무총국이나 지역본부 사무처 활동가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처음으로 적용을 하기도 했어요. 이것이 민주노총 사무총국뿐만이 아니라 일반 노동조합에게까지 확대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죠.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들어본 적 있는 소니라든지 이런 큰 회사들에서 이런 정책을 현재 시행하고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좋은 일이죠. 보통 사실은 민주노총 그러면 약간 고리타분하지 않을까, 내지는 그냥 투쟁 이런 것만 생각하기 쉽지만, 제가 사실 굉장히 좀 이렇게 훈훈했던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은 그 퀴어 축제가 있잖아요.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이 주요 대도시들에서 퀴어 축제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꼭 민주노총 부스가 차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믿음직스러웠던 이런 기억이 또 저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이 후속 보도에서 또 재미난 게 있었어요. 사실은 이 21일 날 공식적으로 금속노조에서 발표를 하기 전에 서울신문에서 금속노조에서 이렇게 단협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기사를 스크랩을 했었는데, 이 서울신문의 기사를 보고요, 미국 대사관에서 SNS를 통해서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기사가 되기도 했거든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는 이 페이스북 계정에 이 서울신문 기사를 링크하고 뭐라고 했냐면, 한국 내의 다양한 가족 형태의 고용주로서, 즉 주한미군 대사관 입장에서는 나도 고용주다, 이 주한미군 대사관 안에도
다양한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어. 이런 고용주의 입장에서 금속노조가 모든 조합원들에게 동등한 혜택을 주는 것을 지지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 이런 또 글을 올렸어요. 참 살다 보니 정말 별일들도 다 있죠. 그랬더니 또 역시나 이번에 개정 단협안을 쭉 추진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금속노조의 권수정 부위원장이 어떻게 입장을 밝혔냐면,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있네. 미국 대사관에서 스스로를 고용주의 위치에 놓고 금속노조의 모범 단협안을 지지했는데, 그렇다면 또 다른 다양한 가족들의 고용주인 한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으로 궁금하네요 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요모조모로 사실은 대한민국이 그리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민주노총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했던 연말에 훈훈한 소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정치면 소식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생방송 생중계를 통해서 지켜보셨을 텐데, 무려 8년 3개월 20일 만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가석방으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지난 24일 날, 엊그제죠. 24일 날 오전 10시에 대전 교도소에서 출소를 하셨는데요. 저도 그날 현장에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한번 얼굴이라도 보기 위해서 손이라도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좀 기다리셨을 텐데, 지금 코로나가 좀 많이 확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집회 신고를 하고 집회 규정에 맞게 299인 이내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어서 아마 참석 못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부산, 광주, 전남, 강원도 등 전국 각지에서 그동안 이석기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고 함께 노력했던, 함께 싸웠던 수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다들 보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구구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겨울 속에 봄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비록 한겨울이지만 이 겨울이 지나고 나서 봄이 오는 게 아니라 이 겨울 속에서, 안에서 봄이 잉태되어서 점점점 커져서 이게 압도하는 날이 바로 새봄이다. 그 새봄을 만드는 분들이 여기 오신 분들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약간 뭉클해지더라고요. 안 그래도 지금 또 계절상으로도 겨울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새로운 봄을 만드는 힘은 이 겨울이 지나고 나서가 아니라 이 겨울 안에서 함께 준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는 그 이야기겠죠. 함께 새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를 모두 열받게 했던 건, 많은 사람들이 이석기 의원님의 석방 소식에 기뻐만 할 수 없었던 건 그렇게 원래 계획을 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석기 의원의 가석방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바로 다음날 아침에 박근혜, 한명숙 등등 이 사면 복권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분노를 했고,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분노와 항의의 성명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 박근혜 독재 정권 시절에 가장 아프셨던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그리고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에서는 이날 성명을 발표해서요, 촛불 배반이다. 당연한 말이죠. 민주주의 후퇴이며 시대정신의 파괴다 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이 부여한 사명권의 남용이라고도 비판을 했습니다. 참여연대에서도 더 또 꼬집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뇌물 등 5대 부패 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범죄 안에는 뇌물수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사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스스로의 말을 뒤집었던 것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에서도 독재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훼손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박근혜 독재 정권을 물리친 게 촛불혁명이었고, 촛불혁명 후에 들어선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었는데 독재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임기 말에 듣는 상황에까지 갔습니다. 사실 가석방이라고 하는 건 유죄 판결, 그러니까 죄가 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던 것 자체를 정치적으로 면해주는, 없애주는 이런 게 아닙니다. 임시적으로 석방을 했다는 거죠. 반면에 박근혜, 한명숙 이런 사람들은 이전에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그 죄가 없어졌다, 면해진 것이 바로 사면 복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권은 또 뭐겠습니까? 앞으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 선거권, 피선거권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런 내용까지도 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 보면 이번에 박근혜 같은 경우는 잔형, 그러니까 남아있는 형에 대한 면제뿐만이 아니라 수백억 원의 벌금과 추징금에 대한 납부 부담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부글부글 정말 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래는 대법원에서 20년 징역형이 확정이 됐었고요. 또 벌금이 180억, 그리고 범죄 수익과 관련해서 35억의 추징금을 부여를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사면 복권되고 나서 남아있는 형기는 사실은 다 사라지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 벌금에 대해서도 삭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 박근혜에게 남은 이 벌금은 예전에 이제 뭐 예전에 이제 강제 추징, 내곡동 자택에 대한 어떤 공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도 다 환수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한 150억 원 정도가 남아 있다고 일단 알려져 있는데 이게 다 면제가 된 거죠. 정말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 박근혜에 대한 사면 복권을 취소해야 된다 이런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 열심히 싸워서 촛불을 듣고 혁명까지 해서 독재자를 끌어내렸는데 다시 그로부터 채 5년이 되지 않아서 이 독재자가 사면 복권으로 감옥 밖으로 나오는 이런 상황에까지 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년 대선이 훨씬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뭐 정치적인 계산기를 좀 두드리면서 지금 이 시기에 박근혜를 사면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으나 그렇게 해서 또 사면 복권을 했겠죠. 그러나 내년 대선에서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았던 이 양당 기득권 체제의 파열구를 내는 힘은 이 진보 진영이 크게 단결하고 뭉쳐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이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미래를 향한 이 진보적인 정치 세력화를 잘 모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힘은 대선으로 훨씬 더 많이 모아 나가야 되겠죠. 지난주에 이 장애인 단체들 그리고 장애인 활동가들이 또 시위를 많이 벌였습니다. 근데 정말 눈살이 찌푸려지는 것은 물론 뭐 이제 장애인들의 투쟁뿐만이 아니라 민주노총에 속한 노동조합에서도 파업이나 시위를 하게 되면 왜 어떤 요구를 가지고 파업을 하거나 시위를 하는지를 들여다보지 않고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시민들의 불편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특히 장애인 투쟁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이제 핵심적인 이슈가 또 이동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하철에서 뭐 탑승하고 승차하고 사실은 준법 시위죠. 예를 들면 장애인들도 다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 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시위를 한 것인데 시민들의 불편이라면서 뉴스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죠. 그래서 세 번째로 준비했던 소식은 장애인들은 왜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뭐 걸어 다니고 차를 타고 다니고 이동하고 어떻게 보면 물과 공기처럼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정말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지만 장애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동하는 권리에 대해서 싸운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보고 있는 버스 같은 경우도 이 저상 버스들 있잖아요. 이 버스들도 장애인들이 싸웠기 때문에 만들어낸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 저상 버스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장애인들 뿐만이 아닙니다. 노약자나 뭐 그렇죠. 이런 분들도 다 같이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싸웠던 것은 특히 이제 서울에는 지하철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하철 역사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라는 것이었어요. 이 싸움을 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이 싸움의 시작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지난 2001년도에 경기도 시흥의 오이도역 들어보셨죠? 오이도역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타고 계단을 내려가던 장애인이 추락해서 사망했던 일이 있었어요. 이 휠체어 리프트도 장애인들이 이동권 문제 관련해서 제기를 해서 그나마 만들어진 것이었는데 이게 안전하기가 많이 어렵죠.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 설치를 강하게 요구를 했고 이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 지난 20년 동안 싸워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약을 했어요. 예를 들면 2002년도에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지금 감옥에 있죠. 2004년까지 서울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건 바 있고요. 그리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당선이 됐을 때 2022년까지 내년이잖아요. 내년까지 100%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또 약속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현재 상황은 내년까지 100%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은, 수립이 되지 않은, 즉 내년에 서울 지역에 있는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는 것도 이미 물 건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싸웠던 이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거리에 나와서 다시 요구를 했던 것이죠. 현재는 서울시 지하철 전체 역사가 278개가 있대요. 근데 이 중에서 16개 역에는 아직 이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 사실은 그 역은 이용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장애인 인권 활동가들 그리고 장애인들이 지난 20일 날 아침에 이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제기하는 시위를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내 문제가 아니야 생각하는 순간 우리 사회는 유지가 되기 어렵겠죠. 우리 사회 곳곳에 다양하게 구성된 이 수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인권 그리고 기본적인 권리를 좀 누릴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이 그리고 지지가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도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대선 후보가 DMZ에 방문을 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유엔사에서 정전협정 훼손이라고 하면서 이제 진상조사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유엔사 페이스북에다가 올렸어요. 이제 그 다음에 항의를 받고 나서 다시 좀 내리는 일이 있었는데 이 전말과 관련해서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DMZ를 방문한 건 지난 20일이었고요. 다들 뭐 언론이나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군에서 제공했던 위장무늬의 기능성 방한복과 방탄 헬멧 그리고 완장까지 착용을 했대요. 유엔사에서 제기를 했던 것은 민간인이 현직 군인 신분이 아니잖아요. 뭐 이 완장까지 차고 일했던 것은 이 오인할 위험이, 그러니까 식별이 가능하지 않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민간인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스스로 져버렸다. 그리고 비무장지대 자체는 유엔사의 관할 구역인데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 이 구역 안에서 이런 일이 있는 것이 굉장히 좀 유감스럽기 때문에 진상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떠십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을 좋아하고 말고 이 문제를 떠나서 일단 좀 약간 황당하지 않으십니까? 왜? 아니 우리는 지금까지 윤석열뿐만이 아니라 대선에 출마한 많은 후보들이 군복을 입고 비무장지대를 돌았던 모습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갑자기 지금 예를 들면 유엔사가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을 싫어하나?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올 정도로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드러났을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런 궁금함이 좀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사실은 이 흐름은 뭐 저는 일단 뭐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에 대한 호불호랑 상관없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 아닙니까?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이제 한 석 달 앞으로 다가와 있고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현안은 사실은 통일, 분단 이런 문제일 텐데 대한민국 땅을 내가 들어가는데 유엔군 사령관이 대선 후보들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입장을 표명하는데 뭐 가타부타 지금 계속 간섭과 해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찬찬히 살펴봤더니 최근에 사실은 정전협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견제, 제동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이번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예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2018년이었는데요. 이때도 이제 그 북한 쪽과 경의선, 철도를 연결하는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유엔군 사령부가 방해를 했었죠. 그리고 2019년에는요. 당시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비무장지대에 있었던 유일한 민간인 마을에 대성동 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대성동 마을을 또 방문하려고 했는데 유엔군 사령부에서 뭐 통일부 장관은 그렇다 치고 기자들은 못 들어간다. 이렇게 또 딴지를 놔가지고 방문 자체가 무산됐던 일도 있었어요. 굉장히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국에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이 그렇죠? 비무장지대에서 우리 국민이 살고 있는 마을에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딴지를 걸었던 거고 이런 사례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와, 이걸 보면서 대한민국이 진짜 자기 영토에 대해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국가가 맞나? 이런 질문을 사실은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이라는 강대국은 이 한반도가 분단돼 있고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는 이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사실 취하고 있는 이런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면에서
관리들을 하겠죠. 이 정전협정에 대한 논의들도 미국에서 검토를 하고 말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이들은 한반도가 계속 갈등과 대립의 중심지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 견지에서 뭐 잽을 날리기도 하고 훅을 날리기도 하고 어퍼컷을 날리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엔군 사령부에서 냈던 이 좀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말도 안 되는 이런 딴지 걸기, 발목 잡기 이런 것들은 그 중에 일정한 또 잽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심을 가지고 사실은 당당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남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칠레에서 35살의 사회주의자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름은 가브리엘 보리치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지난 19일이었죠. 칠레 대선이 끝났는데 어마무시한 이 기득권 보수 세력을 꺾고 당당하게 당선이 됐죠. 정말 대한민국에서 보자면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도 하고 속 시원하다 이런 입장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보니까 35살인데요. 학생운동 지도자 출신이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진보당의 김재원 후보랑 많이 겹친다 이미지가 이런 얘기도 또 하셨더라고요. 대통령 당선자가 뭐라고 했냐면 칠레는 신자유주의의 탄생지였지만 동시에 신자유주의의 무덤도 될 것이다.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와, 이거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젊은이들이 대한민국 어법으로 살짝 바꾸면 청년들이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사실은 선언을 한 거예요. 35살 대통령 당선자가. 보리치 대통령이 당선되기 한 달 전에 칠레에서는 국민투표를 했어요. 어떤 국민투표였냐면 이전에 이 독재자가 피노체트 장군이라고 들어보셨죠? 만든 헌법이 있었는데 이 헌법을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국민투표를 붙였는데 압도적으로 국민들이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정권이 바뀌어서 사회가 그냥 저절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헌법부터 다시 제정을 하면서 나라의 모양과 가치를 다시 정립해 나가겠다고 하는 거죠. 이게 남미를 비롯해서 수많은 나라들에서 나라가 정말 혁명적으로 근본적으로 바뀌는 출발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칠레는 이미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많이 부럽죠.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지금 87년 이때 제정되었던 헌법이 지금까지 30년이 넘도록 정말 시대에 많이 뒤떨어져 있겠죠.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법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제기하는 거 뭡니까? 헌법에서부터 토지공유제, 토지국유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못 박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논의들이 사실은 더 많이 넘실거리는 이번 대선이 돼야 되는데 촛불혁명 후에 어쩌다 이렇게 뒤로 갔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역시 꿈과 포부를 가지고 있죠. 진보당에서는 10년 이내에 진보 집권을 해보겠다는 결심을 이미 밝힌 바 있고요.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저는 뭐 이 칠레의 사례처럼 다시 제정된 헌법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질서가 좀 바로잡혀 나가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은 여전히 꿈을 꾸고 있고 결심을 갖고 있고 각오를 벼리고 있다. 이런 말씀 때문에 마지막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어느덧 제가 올해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올해 9월 중순 때부터 아마 방송을 시작하지 않았나 싶은데 벌써 10월, 11월, 12월 한 석 달 반 정도 이렇게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주간 뉴스 브리핑을 진행해 오면서 어느덧 2021년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도 이제 내년 2022년에는 훨씬 더까지는 사실은 장담을 좀 못 드리겠고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방식으로 여러분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린 이제 내년에 2022년은 호랑이의 해더라고요. 제가 또 호랑이거든요. 내년 2022년에 만나 뵙겠습니다. 연말연시 따뜻하고 행복하고 포근하게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